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들이 그 애를 처음 데려왔을 때 그 환한 미소가요. 저는 1956년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농가의 장녀로 자라면서 언젠가는 이 좁은 세상을 벗어나고 싶다는 꿈만 품고 살았죠. 21살 되던 해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큰 도시가 주는 설렘보다는 막막함이 더 컸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남대문 시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공사판에서 일하던 그 사람은 거칠어 보였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몇 년을 아이 없이 살다가 33이 되던 해에 기적처럼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1989년 늦둥이로 얻은 아들이었죠.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민준이가 겨우 5살 때 남편이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제 나이 38이었어요. 앞이 캄캄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품에 안긴 민준이를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잘 키워내야 한다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식당 일, 청소 일, 공장 일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엄마를 알았는지 한 번도 칭얼대지 않고 늘 씩씩하게 자라줬어요. 밥 먹으면서 졸고 버스에서도 졸고 그렇게 버텨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민준이가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줄 알았어요. 장학금까지 받아서요. 졸업하고 나서 민준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업해보고 싶어요. 무역업으로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돈 2억 원과 살던 집까지 담보로 내줬습니다. 제 노후?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아들이 성공하면 그게 곧 제 노후였으니까요. 다행히 민준이는 성실한 아이였고 3년 만에 사업이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죠. 2022년 봄이었어요. 민준이가 처음으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대학 동창이라는 서은서라는 아이였어요. 첫인상은 화려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불안했어요. 우리 같은 집안이랑 맞을까 싶었죠. 하지만 은서는 참 싹싹했어요. 애교도 많고 특히 민준이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민준이는 제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우리 아들이 저렇게 행복해할 수 있구나. 은서는 저한테도 참 잘했어요. 찾아올 때마다 선물도 챙겨오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민준 씨 잘 키우셨어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제 아들 옆을 지켜줄 좋은 짝이 생겼구나. 결혼식은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했어요. 제 형편에는 부담스러운 곳이었지만 민준이가 엄마 평생 소원이잖아요. 이것만큼은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죠. 결혼식 날 은서는 정말 예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민준이도 행복해 보였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제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아도 되겠구나. 신혼집 장만할 때도 사업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할 때도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노후 자금을 꺼내줬어요. 민준이와 은서가 행복하다면 그게 곧 제 행복이었으니까요. 제가 월세방 한 칸에서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들 내외가 잘 살면 되는 거였죠.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2년이었어요. 저는 그게 계속될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2024년 여름 민준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병원에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달려간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급성 백혈병이라고요. 당장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을 해야 한다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건강하던 우리 민준이가 갑자기 백혈병이라니요. 민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 나 꼭 이겨낼게.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도 무서웠습니다. 내 아들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처음 몇 주는 은서도 병실을 오가며 민준이를 돌봤어요. 하지만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나중엔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어요.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회사 일이 있어서요. 간병인이 다 해주잖아요.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민준 씨한테도 안 좋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며느리도 힘들겠지. 젊은 사람이 남편 병간호하기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제가 늦게 병실에 들렀을 때였죠. 은서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더라고요. 지나가다 우연히 본 건데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자기야, 오늘 못 봐서 아쉬워. 민준이 상태는 어때?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자기야? 누가 며느리한테 자기야? 설마. 아니야, 회사 동료일 수도 있어. 저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아내를 바라보는 우리 아들의 눈에 어느 순간부터 슬픔이 가득했거든요. 민준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살이 쭉쭉 빠져나갔습니다. 한때 78kg이던 몸무게가 50kg까지 줄었어요. 제 마음도 아들과 함께 말라가는 것 같았죠.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들고 갔지만 민준이는 몇 숟가락 먹다가 그만 토해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서는 점점 더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2주일에 한 번, 나중엔 3주일에 한 번. 오더라도 30분도 채 있지 않고 나가곤 했죠. 민준이 앞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요. 누군가랑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가끔 웃기도 하더라고요. 병상에 누워 죽어가는 남편 앞에서 핸드폰 보면서 웃는 아내의 모습이라니.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은서야, 민준이가 내가 보고 싶어 하는데 좀 더 자주 올 수 없겠니? 그랬더니 은서가 차갑게 대답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봤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간병인 있고 어머니 계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 애가 진짜로 달라졌구나. 그걸 느꼈어요. 예전에 그 싹싹하고 애교 많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남은 건 차갑고 무심한 여자뿐이었죠. 민준이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변했다는 걸요. 어느 날 민준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은서가 나한테 지쳤나 봐.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화가 났어요. 은서한테, 세상에, 하늘에. 왜 착한 우리 민준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왜 사랑하는 아내한테 배신까지 당해야 하는지. 하지만 아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죠. 무슨 소리야, 은서가 그럴 리 없어. 그 애도 힘든 거야. 조금만 참아.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알고 있다는 듯이요. 어느 날 밤늦게 병실에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갔어요. 민준이가 요즘 입맛이 없다고 해서 예전에 좋아하던 제 손 미역국이라도 먹여보고 싶었거든요.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안쪽에서 은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문을 열려다가 멈췄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들렸습니다. 은서의 목소리가요.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이 사람 없으면 다 우리 거야. 유언장에 내 이름 다 써놨대. 그때까지만 참아. 그 순간 제가 들고 있던 미역국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쿵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죠. 은서가 황급히 문을 열고 나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아니라. 은서가 말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 들었어요. 유언장? 이 사람 없으면? 자기야?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은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년아, 내가 어떻게 내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은서는 제 손을 뿌리치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병실 안에서 민준이가 다 들었거든요. 저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민준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눈물만 뚝뚝 떨어졌죠. 은서는 그대로 도망치듯 병실을 나갔고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민준이의 상태는 그날 이후로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환자분이 살려는 의지를 잃은 것 같다고요.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준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천장만 바라보다가 가끔 눈물을 흘렸죠. 저는 아들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민준아, 제발 포기하지 마. 엄마가 여기 있잖아. 하지만 민준이는 힘없이 웃기만 했어요. 변호사를 불렀어요. 유언장을 바꾸고 싶다고, 민준이가 정신이 온전할 때 새로 작성하고 싶다고 말했죠. 하지만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민준이의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서 법적으로 온전한 의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했거든요.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아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저와 아들이 함께 일궈낸 그 모든 것을 저 배신한 여자가 가져간다니요. 2024년 10월 15일이었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이 거의 없었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서, 용서하지 마. 숨을 헐떡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내 아이까지 없앴어. 뭐라고요? 아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은서가 임신했던 적이 있었나요?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년 전에 임신했었어. 나는 그렇게 기뻤는데 은서가 없앴다고 했어. 그 말을 끝으로 민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35의 나이예요. 너무 젊은 나이였어요. 제 품에 안긴 채로 우리 아들은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어요. 왜 내 아들이 이렇게 가야 하는지, 왜 저 나쁜 여자는 멀쩡한데 내 착한 아들이 죽어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었죠.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서가 나타났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죠.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는 민준이 영정 앞에서 목 놓아 울었어요. 조문객들이 불쌍하다며
등을 두드려줬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다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뒤집혔어요. 저 눈물이 진짜일까요? 저 여자는 지금 정말 슬퍼서 우는 걸까요? 아니면 연기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 여자의 눈물 속에 안도감이 섞여 있다는 것. 이제 모든 게 자기 것이 됐다는 안도감이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유언장 검인 기일 통지서였죠. 손이 떨렸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서은서와 뱃속의 아이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요. 날짜를 보니 2022년 7월이었어요. 은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죠.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자녀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3분의 1을 상속받고 어머니인 제가 3분의 1을 받아야 하지만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대로 집행된다고요. 저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최소한 2년은 걸린다고 했죠. 2년이요. 그동안 저는 뭘 먹고 살라는 건가요?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변호사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사 지분, 부동산, 예금 통장, 민준이가 남긴 재산은 대략 10억 원 정도였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서 아들한테 준 돈이 제 집을 담보로 내줘서 일궈낸 사업이 모두 은서한테 넘어갔습니다. 저한테 남은 건 월세방 한 칸뿐이었어요. 월세가 40만 원이었는데 제 노령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근처 마트에 청소 일자리를 구했어요. 68배 나이에 새벽 5시에 일어나 마트 청소를 하러 다녔습니다. 손녀뻘 되는 점장한테 머리 숙이고 허리 굽히고 그렇게 번 돈이 한 달에 90만 원이었어요. 밤마다 민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했는지, 얼마나 효자였는지. 제가 힘들 때마다 어깨를 주물러 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생각났죠. 이제 그 손을 다시는 느낄 수 없다는 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울다 지쳐서 잠들고 깨면 또 현실이 찾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지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 씨, 혹시 며느리 재혼한다는 거 알아? 뭐라고요? 재혼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민준이 죽은 지 겨우 석 달밖에 안 됐는데요. 지인이 말했어요.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다음 주에 결혼식 올린다더라고요. 상대가 민준이 대학 동창인 정재혁이라는 사람인데 부동산 개발업 한다더라.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석 달이요. 고작 석 달만 해요. 아직 100일도 안 됐어요. 49제도 지나지 않았죠. 그런데 재혼이라니요.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물어봤어요. 2025년 1월 15일 강남 호텔이라고 했어요. 그날 저는 아직 벗지도 못한 상복을 입고 그 호텔로 갔어요. 호텔 입구에 서니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말 들어가야 하나 그냥 돌아갈까 수없이 망설였죠. 하지만 저는 들어갔어요. 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저 여자가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요. 결혼식장 문을 여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은서가 서 있었어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처럼 웃고 있었죠. 옆에 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하객들에게 인사하면서요. 제 아들의 49제도 지나지 않은 그날, 제가 아직 상복도 벗지 못한 그날, 저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설 수도 없었죠. 그때 은서가 저를 봤어요.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니 신랑한테 뭐라고 속삭였어요. 곧 경호원 2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한테 나가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 나왔어요. 울분이었는지, 분노였는지, 슬픔이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식장 한복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서은서, 제 목소리가 식장 전체를 울렸어요. 모든 하객이 저를 돌아봤죠. 내년이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은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내 아들 잡아먹고 빼앗아간 돈으로 행복할 줄 알아? 절대 그럴 수 없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계속 외쳤습니다. 너와 내 놈의 집안까지 내가 흘린 피눈물 그대로 돌려받게 해주마. 모조리 망해서 내 앞에 무릎 꿇는 날까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경호원들이 저를 끌어냈어요. 저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호텔 밖으로 내던져졌어요.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미친 할머니라고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심판하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민준이 사진만 바라봤죠. 민준아, 엄마가 뭘 해야 할까? 그냥 이대로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 아니면 저는 번뜩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제가 직접 해야 해. 다음 날부터 저는 도서관에 갔어요. 법률 서적을 빌려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상속법, 민법, 형법.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하나하나 공부했어요. 노트에 정리하고 이해 안 되는 건 변호사 무료 상담을 받아가며 익혔죠. 그리고 민준이의 회사 동료들을 찾아갔어요. 재혁이라는 사람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업 파트너는 누구인지 하나하나 수첩에 적었어요. 석 달 동안 저는 정보를 모았어요. 재혁이 50억 원 규모의 부동산 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것, 은서가 가져간 10억 원을 그 사업에 투자했다는 것, 경쟁사가 있다는 것, 사업 파트너가 있다는 것, 모두 다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어요. 치밀하게요. 실수가 없도록요. 민준이 무덤 앞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반드시 내 안을 풀어줄게. 하늘이 아니라 내가 직접. 저 여자가 흘린 눈물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줄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만큼은 단단했어요. 이제 복수가 시작될 거예요. 은서와 재혁은 호화로운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SNS에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몰디브였나 어디였나?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어요. 제 아들의 피값으로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저렇게 웃고 있다니요.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계획을 실행해야 할 때니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은서는 강남 펜트하우스를 샀어요. 30억짜리였죠. 민준이가 남긴 돈으로요. 명품 가방, 명품 옷, 고급 차. SNS는 그런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쓸모가 있을 테니까요. 재혁은 부동산 개발업을 했어요. 서울 외곽 지역에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죠. 총 50억 원 규모였는데 은서가 가져온 10억 원으로 지분 20%를 확보했대요. 나머지는 투자자들을 모집할 계획이었고요. 저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 샅샅이 조사했어요. 도서관에서, 인터넷에서,
그리고 직접 발로 뛰면서요. 그러다 알게 됐어요. 같은 지역에 경쟁사가 있다는 걸요. 건설이라는 곳이었는데 제역보다 규모가 큰 회사였어요. 저는 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죠. 접수대 직원이 어이없다는 듯 쳐다봤어요. 68살 할머니가 갑자기 찾아와서 사장을 만나고 싶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회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죠. 그렇게 3일을 버티니까 마침내 부사장이 저를 만나줬어요. 저는 부사장 앞에 제역의 사업 계획서를 내놓았어요. 어떻게 구했냐고요? 민준이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제역이랑 아는 사이였거든요. 그 사람한테 부탁했죠. 좀 미안했지만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부사장은 계획서를 쭉 훑어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 정보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 아들이 남긴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단 한 가지만 원합니다. 저 사람의 사업이 실패하는 것이요. 부사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경쟁자를 무너뜨리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한 달 후 건설이 같은 지역에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60억 원 규모였죠. 게다가 제역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제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2025년 5월이었어요. 제역은 자금난에 빠졌어요. 투자자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죠. 은서가 가져온 10억 원도 이미 땅값과 인허가 비용으로 대부분 써버렸대요. 제역은 20년 지기 사업 파트너한테 연락했어요. 돈을 빌려달라고요. 저는 그 파트너에 대해서도 조사했었어요. 이름은 김성훈, 45살, 과거에 투자 사기 전과가 있었죠. 2018년에 3억 원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었어요. 저는 이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제보했어요. 익명으로요. 투자 사기 전과자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제역이 김성훈한테 돈을 맡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알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한 달 후 김성훈은 투자금 40억 원을 들고 해외로 도주했어요. 제역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부도 처리됐죠. 은서가 가져온 10억 원 한 푼도 남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제 아들의 핏값이, 제가 평생 모은 돈이 그렇게 허공으로 날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이게 바로 천벌이구나. 제역의 부모가 은서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역 어머니 친구분한테 우연을 가장해 접근했거든요. 동네 경로당에서요. 그분한테 말했죠. 며느리가 전 남편 재산 받아온 돈으로 사업했다가 망했다더라. 그 돈이 저주받은 돈 아니겠냐고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제역 부모 귀에까지 들어갔죠. 제역 어머니가 은서를 다그쳤대요. 저주받은 돈을 쓰니까 이 꼴이 났다. 남편 잡아먹은 여자가 우리 아들까지 망하게 했어. 매일 밤 제역과 은서는 싸웠어요. 저는 그들이 사는 펜트하우스 근처에 가끔 갔어요. 아파트 앞 공원 벤치에 앉아서요. 밤이 되면 창문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당신이 가져온 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제역의 목소리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나도 몰랐던 일이잖아. 은서의 목소리도 들렸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야. 은서는 친정의 도움을 청했어요.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죠. 하지만 은서 아버지도 여유가 없었어요. 퇴직 공무원이었고 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딸이 불쌍했는지 재혁을 도와주기로 했대요. 어떻게요? 연대보증을 선거해요. 5억 원이나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연대보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요. 제가 젊었을 때 동네에 연대보증 잘못 썼다가 집까지 날린 사람 많이 봤어요. 그걸 왜 모를까요? 재혁은 장인이 연대보증선 5억 원으로 사업을 재정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신용이 바닥이었죠. 채권자들이 줄줄이 소송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연대보증인이 는서 아버지한테도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채권자 중 한 명을 알았어요. 민준이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었거든요. 제가 찾아가서 정보를 하나 줬죠. 은서 아버지가 8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소송하면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 사장님은 고마워하더라고요. 저한테 식사라도 한 끼 하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저는 복수를 하고 있는 거지 은혜를 바라는 게 아니니까요. 채권자들이 일제히 소송을 제기했어요. 은서 아버지를 상대로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죠. 5억 원을 갚으라고요. 은서 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30년을 살던 아파트를 법원 경매에 넘겨야 했습니다. 8억짜리 아파트가 6억 5천에 낙찰됐어요. 은행 대출금 1억을 갚고 나니 5억 5천이 남았죠. 채권자들한테 5억을 갚고 나니 5천만 원만 남았어요. 30년을 살던 집이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은서 부모는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깐 망설였어요.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저한테 잘못한 게 없잖아요. 딸이 나쁜 짓을 한 건데 부모까지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은서를 그렇게 키운 건 바로 그 부모잖아요. 돈만 밝히고 명품만 줬고 남편 죽어가는데 외도하는 딸을 키운 부모. 그들도 책임이 있어요. 은서 부모는 딸의 펜트하우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재혁은 장인 장모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대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랑 친해졌거든요. 가끔 김밥을 싸서 갖다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경비원 아저씨가 말해줬죠. 2004호에 사는 부부가 요즘 맨날 싸운다고요. 남자가 여자 부모한테 차갑게 대한다고요. 은서 오빠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름이 서은호였는데 중견기업 과장이었어요. 매제 재혁이 돈이 급하다고 해서 1억 원을 빌려줬대요. 그것도 몰래요. 아내한테 말하지 않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요. 재혁이 망하면서 그 돈도 날아갔죠. 저는 은호 아내가 다니는 헬스클럽을 알아냈어요. 어떻게 알아냈냐고요? 은서 SNS에 올라온 사진에 언니라고 태그된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 프로필을 보니까 헬스클럽을 다니신다고 써 있었어요. 저는 그 헬스클럽에 등록했습니다. 1개월에 12만 원이나 했지만 필요한 투자였어요. 한 달 동안 저는 은호 아내와 친해졌어요. 운동기구 쓰는 법도 물어보고 같이 커피도 마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을 가장해서 물어봤어요.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은호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남편이 요즘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전화 통화할 때 자꾸 피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혹시 돈 문제는 아닐까요?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분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한마디 더 던졌죠. 제 친구가 비슷한 경우였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친척한테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은 거였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씨앗을 심은 거예요. 일주일 후 은호 부부가 크게 싸웠대요. 아내가 추궁했고
결국 은호가 실토했죠. 매제한테 1억을 빌려줬다가 날렸다고요. 아파트 담보대출로요. 은호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어요. 당연하죠. 남편이 자기 몰래 1억이나 되는 빚을 진 거예요. 은호는 무릎 꿇고 빌었지만 아내는 단호했대요. 결국 별거에 들어갔죠. 은서 어머니가 딸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경비원 아저씨가 들려준 이야기예요. 펜트하우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고요. 내가 그 남자만 만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우리가 왜 집까지 잃어야 해? 은서 오빠도 전화로 여동생을 다그쳤대요. 내 때문에 내 가정이 파탄 났어. 내가 책임져. 한때 사위 덕에 팔자 폈다며 동네방네 자랑하던 서씨 가문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으며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재혁과 은서도 결국 이혼했어요. 재혼한 지 1년 만이었죠. 재혁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대요. 은서가 가져온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했다면서요. 은서는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재혁은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거든요. 돈 있는 여자였대요. 재혁도 은서랑 똑같은 인간이었던 거죠. 이혼 후 은서는 친정 부모와 함께 작은 원룸으로 쫓겨났어요. 펜트하우스는 재혁 명의였거든요. 은서가 번 돈도 받은 재산도 모두 사라졌어요. 재혼할 때 재산을 재혁 명의로 옮겨놨었대요. 세금 문제 때문에요. 결국 은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민준이 무덤에 갔어요. 무덤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민준아, 봤지? 엄마가 해냈어. 저 여자가 너한테 한 짓, 이제 똑같이 돌려받고 있어. 하지만 이상했어요. 복수가 이렇게 잘 풀리는데도 제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뭔가 허전했죠. 아, 그래. 복수를 해도 민준이는 돌아오지 않아. 그걸 깨달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때였어요. 민준이 회사 동료였던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다면서요. 저보고 시간 있으면 만나자고 했죠. 저는 약속 장소로 갔어요. 카페였는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모님, 혹시 민준이가 아이 얘기한 적 있으세요? 네. 아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계속 말했어요. 민준이가 한 번 술 취해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은서가 임신했는데 지웠다고. 근데 나중에 제가 우연히 은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은서가 애를 낳았다고. 입양 보냈다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낳았다고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하진 않은데 그 친구 말로는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보육원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아이였대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 손주가 살아있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손주가 살아있다는 생각만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민준이의 아이가 제 피를 나눈 손주가 어딘가에 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은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이를 낳아놓고 입양을 보내다니요. 재혼하려고요. 돈 때문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은서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혹시 아이에 대한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은서는 작은 원룸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한때 명품만 걸치던 여자가 이제는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씁쓸했어요. 복수는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일주일 동안 미행하다가 기회가 왔어요. 은서가 친구를 만나는 걸 봤거든요. 카페에서 둘이 얘기하는데
저는 옆 테이블에 앉아서 귀를 기울였어요. 은서 친구가 물었어요. 너 그 애는 어떻게 됐어? 입양 보낸 거 맞아? 은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응. 경기도 보육원. 이름은 지우로 지었어. 민준이가 원하던 이름이었거든. 친구가 혀를 찼어요. 너도 참. 그냥 키우지 그랬어. 은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는 재혁이랑 재혼해야 했잖아. 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재혼하려고 아이를 버렸다고요? 제 손주를요? 카페를 나와 곧바로 경기도로 향했어요. 보육원을 찾아갔죠. 원장 선생님을 만나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제 아들이 죽었고 며느리가 손주를 입양 보냈다고요. 원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그 애가 여기 있다고 해도 입양 절차를 거친 아이라면 함부로 만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제가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원장님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DNA 검사를 해보세요. 친손자가 맞다는 게 증명되면 입양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거예요. 이틀 후 저는 아이를 만났어요. 이름은 김지우. 5살이었죠. 보육원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처음 본 순간 숨이 멎었어요. 민준이를 빼닮았어요. 눈, 코, 인매까지. 제 아들이 어렸을 때 그대로였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원장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DNA 검사 진행해 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99.99% 일치. 확실한 친손자였어요. 저는 그 종이를 붙잡고 또 울었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살아있어. 원장님이 입양 취소 절차를 도와줬어요. 은서가 친권을 포기한 상태였고 생부도 사망했으니 친할머니인 제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고 석 달 후 허가가 났죠. 2025년 10월 민준이 일주기가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민준이 무덤으로 향했어요. 아침 일찍 갔는데 누군가 먼저 와 있었어요. 은서였어요. 초라한 옷을 입고 민준이 무덤 앞에 앉아 울고 있었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은서가 중얼거렸어요. 민준아, 미안해. 내가 진짜 나쁜 년이야.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은서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차갑게 은서를 바라봤어요. 은서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은서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우 말이야. 은서의 몸이 굳었어요. 내가 입양 보낸 그 아이. 민준이 아들. 은서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어떻게 그걸?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경기도 보육원. 내가 다 알아. 내가 재혼하려고 버린 그 아이가 내 손주라는 것도. 은서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죽기 전에 말했어. 내가 아이를 없앴다고. 나는 정말 내가 지운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보니 낳아서 버렸더구나. 재혼하려고. 은서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고? 그 말은 민준이한테 해.
저승에서 나한테는 하지 마.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우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내가 찾아냈어. DNA 검사로 친손자임을 증명했고 입양 취소 절차도 밟았어. 이제 그 아이는 나랑 살아. 은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은서가 정말로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연기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서야, 내가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이, 내가 겪는 그 고통이 바로 내 아들이 흘렸던 피눈물이야. 내 가문이 무너진 것도, 내가 모든 걸 잃은 것도 다 내가 뿌린 씨앗이 자란 거야. 은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이제 평생 그 죄를 안고 살아가렴. 그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 은서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야 할 시간이었어요. 복수가 끝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은서는 무너졌고 그 가문도 산산조각 났죠. 제가 원하던 대로 됐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기쁘지가 않았어요. 민준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복수를 해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밤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아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싸웠을 뿐이었죠. 지우를 데려온 날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보육원을 나서면서 지우가 물었어요.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랑 살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할머니가 지우 지켜줄 거야.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민준이 웃는 모습이 겹쳐 보였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이 아이 앞에서는 강해야 했으니까요. 월세방에 지우 짐을 들였어요. 원룸 하나에 둘이 사는 거였지만 아이는 좋아했어요. 보육원보다 훨씬 좋대요. 저는 지우를 위해 근처 어린이집을 알아봤어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곳이었죠. 다행히 자리가 있었어요. 지우는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했고 저는 마트 청소 일을 계속했어요. 할머니가 일하는 거 힘들지 않냐고요? 힘들죠. 하지만 지우 얼굴 보면 힘이 났어요. 어느 날 저녁 지우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어린이집에서 그렸대요. 두 사람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하나는 작은 아이, 하나는 할머니였죠. 지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제 가슴 속에서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게 제가 살아야 할 이유구나. 복수가 아니라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제 남은 인생의 의미구나. 민준이 무덤에 지우를 데려갔어요. 아이한테 말했죠. 지우야, 여기가 내 아빠야. 지우가 무덤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아빠 어디 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근데 항상 지우 지켜보고 계실 거야. 지우가 무덤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빠 안녕하세요. 저 지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민준아, 내 아들이야. 엄마가 잘 키울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변화를 느꼈어요. 복수로 가득 차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지우 덕분이었죠. 아이가 웃으면 저도 웃게 됐어요. 아이가 떼쓰면 혼내면서도 기특했고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었나 봐요. 아니, 할머니의 마음인가요?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상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노인들을 돕는 거였대요. 저는 신청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면접을 받고 합격했어요. 일주일에 이틀 복지관에서 상담을 해주는 거였죠. 처음 상담을 맡은 할머니는 70 되셨어요. 며느리 문제로 고민이라고 하셨죠. 며느리가 아들 재산만 노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제 이야기가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제 경험을 그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조용히 조언했죠. 재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들의 행복이요. 며느리가 정말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오해인지 잘 살펴보세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상담이 끝나고 나니 뭔가 뿌듯했어요. 지우가 6살이 됐어요.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해야 했죠. 저는 지우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매달 10만 원씩 넣기 시작했어요. 적은 돈이지만 나중에 지우가 크면 쓸 수 있게요. 지우는 어린이집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착하고 씩씩해서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우가 친구들을 잘 챙긴다고요. 민준이를 닮았나 봐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가족 갈등을 극복한 경험을 나눠달라는 거였죠. 저는 고민했어요.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하지만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이야기가 많은 분들한테 위로가 될 거예요. 저는 강연을 하기로 했어요. 물론 세세한 복수 이야기는 빼고요. 강연 날 30여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아들을 잃었어요. 35의 젊은 나이에요. 청중이 술렁였어요. 저는 이야기를 이어갔죠. 며느리의 배신, 재산을 잃은 일, 그리고 손주를 찾은 이야기까지요. 복수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복수는 제 마음을 채우지 못했어요. 진짜 위로는 손주를 찾았을 때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할 때 찾아왔죠.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저도 아들을 잃었어요. 교통사고로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하루하루 버텨요. 그게 다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버티는 게 아니라 사는 게 돼 있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복수에 몰두했을 때는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힘들지만 의미 있어요. 지우를 키우고 누군가를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인가 봐요. 민준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2025년 11월이었어요. 지우를 데려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죠. 저는 지우 손을 잡고 동네 슈퍼에 갔어요. 우유랑 빵을 사러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순자 씨. 돌아보니 은서였어요. 더 초라해진 모습이었죠. 머리는 푸석푸석했고 옷도 낡았어요. 은서가 지우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지우는 은서를 몰라봤어요. 당연하죠. 태어나자마자 헤어졌으니까요. 저는 지우를 제 뒤로 감쌌어요. 무슨 일이야?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잘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요. 어머니도 지우도.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우리 잘 지내.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은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지우한테 제 얘기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요. 아직 안 했어. 아이가 크면 얘기할 거야. 진실을.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은서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지우 주세요. 제가 모은 돈이에요. 많지 않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필요 없어. 우리 알아서 살아. 은서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제발이요. 이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3달 동안 모은 거예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50만 원이 들어 있었죠. 편의점 알바로 3달 동안 모은 돈이에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은서한테는 큰 돈이었을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고 받았어요. 고맙다고는 안 할게.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은서가 작게 웃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죠. 은서가 지우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지우야,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할머니가 널 정말 사랑하시거든. 지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죠. 할머니, 저 언니 누구예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은서가 먼저 말했어요. 나는 내 아빠 아는 언니야. 지우 잘 크라고 응원하러 왔어.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은서가 돌아섰어요.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죠.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불렀어요. 은서야. 은서가 멈춰 섰어요. 너도 잘 살아. 은서가 뒤돌아보며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사라졌죠. 집으로 돌아와서 지우를 재웠어요. 잠든 지우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은서는 모든 걸 잃었고 그 가문도 무너졌죠. 제가 원하던 대로요. 하지만 복수가 제 마음을 채우지는 못했어요. 진짜 위안은 이 아이를 찾았을 때 왔어요. 다음 날 복지관에서 새로운 상담이 있었어요. 70대 할머니셨는데 아들한테 재산을 빼앗겼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복수에 집착하면 끝이 없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그분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복수하고 싶으세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저렇게 나쁜 놈이 잘 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 경험을 조금 나눴어요. 저도 복수했어요. 성공했죠. 근데 그게 제 마음을 채우지는 못했어요. 진짜 위안은 다른 데서 왔어요. 그분이 물었어요. 어디서요? 저는 지우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여기서요. 제 손주예요. 이 아이 키우면서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일하면서 위안을 찾았어요. 그분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저도 손주가 있어요. 근데 아들 때문에 못 보고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권했어요. 손주부터 만나보세요. 아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복수보다 사랑이 더 강해요.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 무덤에 들렀어요. 무덤 앞에 앉아서 말했죠. 민준아, 엄마가 복수는 끝냈어. 은서도 벌받았고 그 집안도 다 무너졌어. 내가 원하던 대로. 근데 있잖아. 엄마는 이제 다른 걸 할 거야. 바람이 불었어요. 민준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지우 잘 키우고 너처럼 힘든 사람들 도울 거야. 그게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거. 그게 엄마가 배운 거야. 저는 일어섰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민준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지우가 깨어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뛰어왔죠. 할머니, 저는 지우를 안아 올렸어요. 무겁지만 행복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널 정말 사랑해.
지우가 제 뺨에 뽀뽀했어요. 나도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깨달았어요. 복수는 끝이 없어요. 하지만 사랑은 계속돼요. 제가 지우를 사랑하고 지우가 자라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민준이가 남긴 건 원한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지우라는 사랑이요. 저는 이제 알아요.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그건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죠. 은서가 벌받은 건 제 복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뿌린 씨앗 때문이에요. 악은 결국 대가를 치러요. 제가 직접 하지 않아도요. 밤에 지우를 재우고 저는 일기를 썼어요. 요즘 시작한 습관이에요. 오늘도 적었죠. 민준아, 엄마는 오늘도 지우와 행복했어. 복지관에서 한 분을 도왔고 은서를 마주쳤어.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을 텐데 오늘은 그냥 담담했어.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더라. 엄마는 이제 너를 위해 울지 않을게. 대신 지우를 위해 웃을게. 그게 내가 원하는 거겠지. 사랑해, 우리 아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지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날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지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복수의 끝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만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는 아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사는 거죠. 그게 제가 민준이한테 배운 마지막 교훈이에요. 이제 저는 복수한 할머니가 아니라 지우 할머니예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누군가를 돕는 상담 선생님이에요. 그게 제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저는 오늘을 살 거예요. 내일을 만들 거예요. 민준이를 가슴에 품고 지우를 손에 잡고 그렇게 걸어갈 거예요. 그게 제 이야기의 끝이에요.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2025년 11월이었어요. 지우를 데려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죠. 저는 지우 손을 잡고 동네 슈퍼에 갔어요. 우유랑 빵을 사러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순자 씨. 돌아보니 은서였어요. 더 초라해진 모습이었죠. 머리는 푸석푸석했고 옷도 낡았어요. 은서가 지우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지우. 지우는 은서를 몰라봤어요. 당연하죠. 태어나자마자 헤어졌으니까요. 저는 지우를 제 뒤로 감쌌어요. 무슨 일이야?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잘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요. 어머니도 지우도.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우리 잘 지내.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은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지우한테 제 얘기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요. 아직 안 했어. 아이가 크면 얘기할 거야. 진실을.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은서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지우주세요. 제가 모은 돈이에요. 많지 않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필요 없어. 우리 알아서 살아. 은서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제발이요. 이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석 달 동안 모은 거예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50만 원이 들어 있었죠. 편의점 알바로 석 달 동안 모은 돈이에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은서한테는 큰 돈이었을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고 받았어요. 고맙다고는 안 할게.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은서가 작게 웃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죠. 은서가 지우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지우야,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할머니가 널 정말 사랑하시거든. 지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죠. 할머니, 저 언니 누구예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은서가 먼저 말했어요. 나는 내 아빠 아는 언니야. 지우 잘 크라고 응원하러 왔어.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은서가 돌아섰어요.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죠.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불렀어요. 은서야. 은서가 멈춰 섰어요. 너도 잘 살아. 은서가 뒤돌아보며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사라졌죠. 집으로 돌아와서 지우를 재웠어요. 잠든 지우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은서는 모든 걸 잃었고 그 가문도 무너졌죠. 제가 원하던 대로요. 하지만 복수가 제 마음을 채우지는 못했어요. 진짜 위안은 이 아이를 찾았을 때 왔어요. 다음 날 복지관에서 새로운 상담이 있었어요. 70대 할머니셨는데 아들한테 재산을 빼앗겼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복수에 집착하면 끝이 없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그분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복수하고 싶으세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저렇게 나쁜 놈이 잘 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 경험을 조금 나눴어요. 저도 복수했어요. 성공했죠. 근데 그게 제 마음을 채우지는 못했어요. 진짜 위안은 다른 데서 왔어요. 그분이 물었어요. 어디서요? 저는 지우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여기서요. 제 손주예요. 이 아이 키우면서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일하면서 위안을 찾았어요. 그분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저도 손주가 있어요. 근데 아들 때문에 못 보고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권했어요. 손주부터 만나보세요. 아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복수보다 사랑이 더 강해요.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 무덤에 들렀어요. 무덤 앞에 앉아서 말했죠. 민준아, 엄마가 복수는 끝냈어. 은서도 벌받았고 그 집안도 다 무너졌어. 내가 원하던 대로. 근데 있잖아. 엄마는 이제 다른 걸 할 거야. 바람이 불었어요. 민준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지우 잘 키우고 너처럼 힘든 사람들 도울 거야. 그게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거. 그게 엄마가 배운 거야. 저는 일어섰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민준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지우가 깨어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뛰어왔죠. 할머니, 저는 지우를 안아 올렸어요. 무겁지만 행복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널 정말 사랑해. 지우가 제 뺨에 뽀뽀했어요. 나도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깨달았어요. 복수는 끝이 없어요. 하지만 사랑은 계속돼요. 제가 지우를 사랑하고 지우가 자라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민준이가 남긴 건 원한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지우라는 사랑이요. 저는 이제 알아요.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그건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죠. 은서가 벌받은 건 제 복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뿌린 씨앗 때문이에요. 악은 결국 대가를 치러요. 제가 직접 하지 않아도요. 밤에 지우를 재우고 저는 일기를 썼어요.
요즘 시작한 습관이에요. 오늘도 적었죠. 민준아, 엄마는 오늘도 지우와 행복했어. 복지관에서 한 분을 도왔고 은서를 마주쳤어.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을 텐데 오늘은 그냥 담담했어.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더라. 엄마는 이제 너를 위해 울지 않을게. 대신 지우를 위해 웃을게. 그게 내가 원하는 거겠지. 사랑해, 우리 아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지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날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지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복수의 끝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만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는 아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사는 거죠. 그게 제가 민준이한테 배운 마지막 교훈이에요. 이제 저는 복수한 할머니가 아니라 지우 할머니예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누군가를 돕는 상담 선생님이에요. 그게 제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저는 오늘을 살 거예요. 내일을 만들 거예요. 민준이를 가슴에 품고 지우를 손에 잡고 그렇게 걸어갈 거예요. 그게 제 이야기의 끝이에요.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